대신 이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준비를 했냐는 일 떠나서 최근 상황에서의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그 차재원 교수는 일단은 뭐 호재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스타일대로 가서는 곤란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대응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2017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요. 지난해죠. 예. 지난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가을에 나온 걸로 제가 지난해 10월이요. 예. 10월 달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좀 더 진작 이런 노력을 일본의 그러니까 이 경제보복 부분을 좀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저는 경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칠 안 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을 향해서는 강하게 맞아치는 필요한데 국내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친일 이정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보수 정권들이 진보 세력들한테 정부 딱 집어치는 거나 지금의 정부가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갖고 친일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당시 자신들에게 붙였던 종북 딱지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부적절하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의도를 떠나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일 경질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 경질이 아니라 승질 아닌가요? 일단 교체. 경질의 교체.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왕수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정부 출범 후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있는 한 사람인가요? 수석 중에서는 지금? 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는 그건 개인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저는 비겁한 이야기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가요불급이란 말이 있다시피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는 뭐 이렇게 이 친일파 대 뭐 이렇게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규정하고 나가는 것은 이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이렇게 이 부적절한 그 발언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 SNS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마지막 SNS는 본인이 사과를 갖다가 좀 하고 넘어가야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외교 문제에서는 이 노회찬 전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외계인 침공할 때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분열의 어떤 계기를 갖다가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얼마든지 저는 사과해야 되고 사과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진정성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여론이 파고 못 올라가고 있는 게 그게 사람들이 이게 정치 게임의 일종으로 본다. 이 정쟁으로 본다. 뭐 이런 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비춰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차제에도 정부가 이 어떤 일을 대처하고 국민들하고 일을 해나갈 때는 이렇게 메시지 관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기능 중에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준다. 이해라기보다 혹시 오만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바로 오만과 독선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정권이 오만과 독선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뭐 여러 비판도 있었어요. 여권에서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가서는 안 된다. 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뭐 법무부 장관 내정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풀지 않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그 국민 앞에 나서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옆에 그 차재원 교수 계시니까 차재란 단어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정치 게임이 된로 비춰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데도 아닌 청와대 지금 어쨌든 사임을 안 했잖아요. 현재 뭐 수석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본인의
말로 이야기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이 여론전에 전면전에 붙으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친일파라는 예를 들어서 친일대 반일 또는 친일파라는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는요 정치적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말이 맞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직접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최대한 여야 관계에서 이 서로의 국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유지되어 왔던 틀을 놓고 볼 때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뭐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그 중대한 어떤 그 국가 간의 대결 문제이기는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직접 이야기한 거는 정치적 개선으로 비춰질 우려가 컸고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이 지지율이 생각만큼 못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을 하나게 뭉치게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갈라치기 앞장서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지금 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55%,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일 걱정하는 거는 현재 이 지금 작년 10월 달에 대법 판결 이후 이미 일본의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또 그쪽에서 민간 쪽에서 보고도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이었으면은요 실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소재 대체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 정책 내년도 예산 짜고 운영하는 데까지 이것은 다 반영을 했었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일반인들로 봐서는 우려스럽죠.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보니 내년은 예산은 500조가 넘어간다 그러고 실제 경제는 활기를 잃으면서 세수는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게 아니었는가 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그 의견이 나오고 문제는 이것이 단기전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내년 1년 2년 끄어버리면 내년 총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거의 그렇죠. 네, 홍 소장님. 저는 그 한국의 그 운동권 좌파들은 왜 하는 게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와 유사하냐. 우리 어릴 때 보면 골기대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불매운동하고 그 다음에 정부 각종 이 단체 조직 관변단체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서서 입장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몰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개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나 진보의 핵심이 자유주의에 대한 존중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개인이 일본 상품을 쓰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자 그걸 정권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정부가 앞장서서 가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적이냐 매국이냐로 몰아가는 거. 불매 관련도 정부 인사가 공식 발언한 적 있나요? 예? 발언은 아니 대통령이 대갑적이면 국내에서 여행해라는 말이 언론의 해석은 전부 다 일본 여행 가지 마라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나 공무원이나 공기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누가 겁이 나서 갑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한국의 호텔이나 한국의 항공사나 또 한국에 물건 파는 사람들도 일본 관광객 안 받는다고 아예 끝을 보지요. 명동에서도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는 안 판다 하고 예? 일본 관광객은 한국에 보딩 안 한다 하고 비행기에도 일본인들 안 태운다고 해야지요. 좀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유니콜로에 뭐 이렇게 립스틱을 쫙 긋고 갔다 옷에 하얀 옷에 양말에 사진 찍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뭐 경찰이 뭐 별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신고한 모양이 첫 번째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덮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또 무슨 뭐 이 일본인이 연주하는 그 탱고 공연에서 세종 그 예술의 전당 한참 하고 있는데 일본인 4인조 탱고 멤버가 있어. 원래 일본이 그 탱고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강해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이민 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하고 있는데 일어서서 쪽발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연 중에. 그래서 진짜 우리 내부에 이렇게 생경한 이 민족주의.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주사파가 거구다. 가장 민족주의적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거기에 줄을 서이고 강변단체를 동원하고 이거는 일종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파괴고
이것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로 가기 위한 전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 한국의 불화수소 문제에 대해서 99.99999 해가지고 그거가 한 6개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99.99 단계 외에는 잘 못 간다. 그래서 삼성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또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좌파 진영 언론에서 보면요. 그래서 진짜 이 완전히 맹신적인 그 억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언론부터도요. 저는 이 사회가 이래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 있던 박정희 유신 시대나 전두환 군사 독재 시대와 지금 이 몰아가는 이 억압이 뭐가 다릅니까? 유사한 형태지요. 이게 좌파입니까? 진보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뭐 신종 메카시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좀 있어 보이는 아니 저는 뭐 이 과잉 민족주의는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회 전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모습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감정 자, 정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의 불매운동 그리고 뭐 상당히 일본에 대한 강한 언사 이런 것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일본도 좀 뜨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단 정부 당국자까지 그렇게 소위 말하는 부안해동식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선동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수석의 그런 행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 친일파라고 누가 안 그러던가요? 그 비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열심히 안 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도 약간 조심해요? 진영이 좀 애매하다 이래갖고 방송이 몇 번 하차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그건 뭐 내 다음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민 단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갈라치기 비슷하게 하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국민 간의 여론을 지금 분열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45.3%고 긍정평가는 또 42.4%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는 있지만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조금 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조금 더 앞서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어쨌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론이가 팽팽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왜 그저께 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하는 거고 또 오히려 법리적인 문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조국 수석이 접었겠습니까? 정부 판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그런 아마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뭐 보도해 보면 조국 수석이 일단은 물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고 뭐 앞으로 다음 달 말에 있을 개각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냉각기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항소장께서 우려하시는 분대로 한쪽 방향으로 다 몰고 가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조금만. 저는 조국을 법무시켰다가 하면 그건 100%고요.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 김조원이 아닙니까? 네. 2008년에 3월달에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그 뒤로 공적인 경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장을 했죠. 진주 사람이고. 민주통합당 때. 네, 그게 뭐 저기 당무감사위원, 당무감사원 이런 데 있었죠.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고 이제 뭐 대학교 뭐 총장했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 사람을 보낸 거는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저기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가능한데 굳이 청와대 검찰 출신을 둬서 또 그 검찰이 자기 소신을 발휘한다고 하면 귀찮아질 뿐이라고 이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을 위한 이 신임 민정수석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뭐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이죠. 김조원이라는 사람은. 자, 그러면 이번에 이낙연이가 유임됐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조국은 이번 총선에 저는 100% 안 나간다 봅니다. 내년 총선에. 그래서 조국은 안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이낙연을 총선까지는 앉혀놔야 그나마 호남 민심이라는 부분을 총선 때 안정적으로 그냥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낙연은
뭐 정권이 겉으로는 이낙연한테 힘 실어주는 척하고 전용기 떼주고 뭐 이러지만 뒤로는 뭐 아무 힘도 없고 정권 방패막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낙연을 본인도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일정하게 중간까지 페이스메이커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총선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쯤 되니까 교체하고 이낙연 자리에 조국이 1년쯤 하고 나면 저는 조국을 총리시킬 거라 봐요. 문의 성격으로 보면요. 그래서 총리시켜서 국회의원 출마 경력은 없이 총리시켜서 조국은 이번에 법무장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조국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국이 검증을 통과하는 공식적인 청문회 처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윤석열한테도 한국당이 제대로 달라들지 못했는데 윤석열의 보스 조국한테 달라들겠어요? 영등포 경찰서장이 다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번에 조국 청문회도 그냥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에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총리 통과하는 거는 간단하지요. 그래서 문 정권은 조국을 총리까지 경력 관리해 줬다가 후임으로 내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관점까지 얘기하셨는데 일단요. 아까 조국에 관련 역할 뭐 하실 거 있어요? 네. 아니 다 했어. 그래서 네. 조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조국 부분 제가 좀 얘기 좀 할까요? 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조국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정치적 스케줄대로 따라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일단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지금 인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청문회 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내년에 만약에 조국 수석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강행했을 때 그것이 총선의 여건에게 과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치적 모험수가 따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설사 내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총리까지 밀어붙인다? 총리는 말 그대로 그때 되면은 진짜 말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차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놓으면서 지금 예를 들면 정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래 권력에 대해서 뭔가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그 당장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비관한 애가 MB 때 김태호를 지명했을 때 결국 김태호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태호 본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내의 소위 말해 그 미래 세력을 꿈꾸고 있던 박근혜 세력들이 저지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는 그런데 대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개파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독점 체제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내년 총선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미래 권력의 득세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화될 여지가 분화될 여지는 이때까지 우리가 쭉 봤던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당연히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은 불매운동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온건책 강경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적당하게 국 내부에서 존중되는 분위기라면 이게 역할 분담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적대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내부 분열이 돼가지고 저는 이 국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최근에 한일 서로 간의 갈등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짚어봅시다. 미국의 역할과 이상 물론 대북 문제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요. 그 23일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우리 동해안 쪽에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 카디스에 왔던 걸 가지고 미국에서 논평을 했는데 한일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또 그러니까 일본은 또 관방장관이 다케시마 부근 내가지고 오히려 자기 영역을 중국 소련이 왔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미국의 입장 그러니까 한일이 대응을 잘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공군이 연합훈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자국기를 떼어서 견제한 부분 그걸 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금 독도란 그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죠. 언급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보여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애매한 입장을 가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금 전환기 국면에서 한일 갈등과 또 동북아 질서 또 남은 기간에 지금 뭐 김정은에 관해서는 계속 트럼프는 뭐 진짜든 가짜든 계속 이런 글을 올리긴 하는데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전 지금 뭐 문 정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데 그게 이양이 되고 나면 그냥 미군이 관장하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간의 어떤 이런 동맹의 체제는 서로 간의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아마 한국군이 지휘하는 전시작전권에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엔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확대.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문 정권에 대한 시각은 이 문 정권이 부인하더라도 제가 과거에 미국 스파이라고 노무현 정권에서 몰렸던 사람으로서 좀 통일하고 해서 보자면 문 정권은 이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좋게 말하면 덩거리, 나쁘게 말하면 북한과 중국 이런 입장들에 더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거 아닌 그런 하려고 하는 거 아닌 하는 지속적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 뭐 예수가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찬성하냐고 계속 묻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일 갈등 문제도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나 또 동맹, 인도 태평양 전략에 결정적인 구멍을 뚫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이야기하고 아베가 저희를 트럼프 판문점 쇼 다음날 일으켰다.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알려지고 있어요. 아베가 사전에 트럼프한테 한국을 좀 공격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지금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무관하다고 보는지 않아요, 미국도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하려니 이건 한국의 반미 감정을 초래할 수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일본이 대신 총대를 맸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 전략 물자 소재 뭐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북한은 오늘 그 대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3,000톤 걸. 그리고 SLBM을 하고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서 북한이 들고 나와서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북한이 땅에서 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걸 요격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문제가 논의됐는데 이제 물 밑으로 와가지고 등 뒤에서 쏘거나 아니면 미국 영토 가까이 와서 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대응이 현재 미사일 방어로 가능한지 의심을 하는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핵 동결로 끝내자. 지금 이걸 갖다가 김정은이 그래서 지금 협상에 서둘지 않고 있고 계속 그냥 엎어버리고 실무회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문 정권이 이제 어쨌든 북한 편을 끊임없이 든다라고 봤을 때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발을 빼는 양상으로 가게 될 거다. 지금은 미국이 국방부나 이런 데서 전략적 이해 때문에 한국을 안 버릴 거라고 한국의 좌파들은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이제 경제가 미국 경제가 최우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에 몰입할 거냐. 저는 한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선택이 제가 볼 때 5년만 지속되면 한국하고 미국은 그냥 그렇고 그런 어떤 이 관계 이런 식으로 전략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럼 있습니다. 황 소장 입장이라면 최근 국내 일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뭐 파기니 뭐냐 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원하는 바를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그걸 파괴하게 되면요. 미국은 아마 한국에 적극적인 보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일 벤처 사건이요. 좀 그냥 나왔다고 안 봅니다. 거기서 도영 시핑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 회사겠습니까? 한국 회사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을 우연히 툭툭 그냥 불거지는 것처럼 던지더라도 지금 작년에 석탄 밀수가 7월 달에 툭 던졌죠. 올해는 3월 달에 불법 한적을 툭 던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김정은이 지금 벤처 2대가 한국 부산항을 거쳐서 갔는데 도영 시핑이 거기에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가 지금 불법 한적과 유류, 석탄 밀수에 관계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직접적으로 자기 공공기관이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들이 다 조사해놓고 CIA나 이런 걸 갖다 민간 연구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연관돼 있으니까 툭 던져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정권이 이 신호를 근데 황 소장 왜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걸? 아니, 저는 시간만 나면 공부하고 또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그러는데 다들 공부를 안 하면서 아니 하는 사람을 보고 왜 많이 알아요? 이러면 니 간첩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려요. 그럼 저 김정은 아버지처럼 보이는 양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한미 동맹만이 살 길이다. 뭐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 실제적인 한미 동맹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걸 저는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 카스라 탭트 밀약에 의해서 뭐 미국의 그 필리핀 이렇게 정거와 그 일본의 조선 정거를 서로가 양해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미국이 그 다음에 그 에치스 라인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군소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6.25 전쟁을 갖다가 가능한 배경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한일 협정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방미했을 때 그때 이 케네디 대통령이 뭐 그걸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신 이렇게 인정해 줄 테니까 어쨌든 이 일본과의 관계 빨리 매듭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상당히 미국의 어떤 이 세계 전략이랄까요, 대외 전략의 중심은 일본은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종전 이후에 접수하면서 일본 체제는 자기들이 이끌고 있다. 이 자기들이 뭐 파트너로 인정하든 뭐 안 그러면 자기가 뭐 이렇게 부수적인 그걸로 생각하든 간에 이 미국은 일본과 함께 지금 세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마치 대등한 어떤 관계 이게 전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금방 황 소장이 이야기해서 이미 이 트럼프와 아베하고는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이 아베가 날렸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중재를 이야기하는데 볼턴이 일본 갔다가 올 건데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까 말한 2+알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만 지금 이제 제안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턴이 또 이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지고요. 아까 제가 말한 미중 정쟁과 한반도의 평화 흐름 속에서의 새로운 어떤 이 국제 이렇게 이 질서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한 거 아닌가. 그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이 유엔사 학대, 이 유엔사 학대를 갖다가 기존의 유엔 참전국 플러스에서 일본, 독일까지를 포함시키는 어떤 유엔사.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이 아시아의 나토처럼 만들겠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미 동맹에 국한되지 않고, 예, 자기들이 어떤 이 동아시아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수하겠다라는 어떤 것까지도 가입기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미 동맹만 살 길이라고 외쳐대는 우리의 정치인들, 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폭넓게 이걸 보고 지금 일본과의 대응이나 미국과 그 다음에 북핵 협상,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저는 구한말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이런 정부는 어떻게 그 인식을 잘 하면서 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읽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읽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 전략도 쓰고 하는 것이 우리도 보수 야당이 시대를 못 읽으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시면요. 다변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보수 정당은 저는 성한용 기자가 이른바 보수라는 칼럼을 썼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대부분이 이른바 보수, 기득권 이렇게
그리고 그 진보도 이른바 진보 아닌가요? 이른바 진보도 있죠. 저 진보의 양심이다. 좋습니다. 지금 그 상황 얘기하십시오. 지금 저는 지금 미국이 지금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전략 이런 부분을 구사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만 미국의 그 지금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트럼프 입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거 아닙니까? 항상 하는 그 웨이든시 좀 지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안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사실 북한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오사카 G20에 와가지고 한국 와서 판문점 했지만 일종의 깜짝 쇼한 거죠.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재선이거든요. 근데 당시 그때 방송하면서 깜짝 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 깜짝 쇼라고는 안 했지.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실무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언론을 감아 보면 지금 상당히 트럼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지금 보면 본인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잠깐 이거 트럼프가 이 책 읽나요? 안 읽나요? 안 읽죠. 미 대사관의 이 정부 담당 친구들은 열심히 여론을 열심히 지금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차재원 교수 얘기니까. 별 말씀. 아니 근데 지금 그 한일 간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하니까 본인이 풀타임 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모든 걸 여기다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만약 개입을 하게 되면 근데 본인이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정도의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지금 당장 오늘이죠. 미국의 오늘 지금 밀러 특검이 오늘 지금 의회에 가서 지금 그 밀러 특검 보고서에 대한 지금 그거 지금 의회 지금 그 청문회 임하거든요. 네, 보고청문회. 예, 보고청문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본인 당장 지금 또 4명의 미 하원 여성 그 유색 의원들한테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에서 그거 지금 뜨거운 문제잖아요. 뜨거운 문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또 그거 무역 문제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또 갈등도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비롯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니까 아주 그걸 갖다가 미국이 아주 진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모든 걸 포커싱해서 여기를 다 맞추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때문에 김정은이 어제 저는 이 잠수함 보여준 것도 일종의 쇼라고 저는 보는데 잠수함 오늘 미국의 지금 그 정보 당국의 분석은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크게 부풀린 거라는 이야기도 좀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는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판문점 가면 바로 실무 협상해가지고 뭔가 조금 속도전 있게 나갈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일찍 급한 불 껐고 지금 자기는 자기 걸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뭔가 이렇게 배관시한다든지 뭔가 등거리 외교를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전략적 이 나름대로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적극적으로 지금 놓은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저도 많은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특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외 문제로 전선을 너무 많이 펼쳐놨어요. 이란이나 지금 국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고 또 전선의 그 성격 자체가 복잡한 것이 한미일 동맹이나 이 동북아 문제보다는 덜 복잡하고 덜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덜 복잡하고 더 시급한 문제를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한미일 동맹 문제나 이 한반도 얘기 동북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란 거죠. 당장 지금 일단은 느끼기엔 덜 시급해 보이고 개입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제일 큰 전쟁 즉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한미일 문제보다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시간 문제, 시간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빼는 방법은 시간이 어차피 흘러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은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소위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소비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체제가 경제를 갖고서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시키면서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즉 이 중국 그 인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해주고 해외여행 마음껏 다녀오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장 원래만 해도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숫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해외 중국인들이 여행 가는 게 상반기에 10% 정도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향유가 계속 줄어들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공연화 인구의 그 노동 생산성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중국의 구체적인 압박으로 오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이거는 소요가 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유시분 보면 자꾸 이게 지금 중미 간의 그 무역 협상을 딜레이 이렇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구조적으로 무슨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계속 숨통을 좋아가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면은 이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는 단기간 내에 개입해갖고 무슨 결판을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와중에 미일 관계 문제에 적극 나서서 개입할 사안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특히 그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트럼프 문제는 이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그 미국이 종전 이후에 개입이 되는 이런 미묘한 문제에 그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잘못 개입했다거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상황으로 이 진행을 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차후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예. 국제 환경 관련 이 정도 얘기하죠. 근데 뭐 특이한 것은 최근에 영국의 새 수상까지 비롯해가지고 보리스 존슨 비롯해가지고 근래 세계적인 각국의 수상 또는 대통령들이 전부 다 특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파퓰리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두테르테도 그렇고 터키도 뭐 그렇고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 자체가 또 우리가 국제 환경을 보는 것도 뭐 인정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